안녕하세요. 무역 영어 Business English. 유튜브라고 해서 너무 한 방향으로만 치우치기보다는 가끔은 한 번씩 쉼표를 찍으면서 머리를 식히는 것도 좋을 듯하여. 1 Say. 즉, 한 말씀이라는 꼭지를 따로 만들어 잔소리를 담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원세이의 제목은 슬기로운 직장 생활입니다. 과거 대학의 고학년이나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많은 클래스에서 들려주던 내용들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면 지루할 수도 있으니 두 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장마다 특징이 있고 분위기도 다르고 사람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의 왕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이 직업 세계로 진출하게 되는 졸업반 학생들에게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페이지는 주요 내용, 즉 목차입니다. 이번 원세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1. 자기소개입니다. 우선 본인의 자기소개부터 하고 나서 회사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요즘 모든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기소개서와 또 면접과 관련된 이야기를 간략히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 당부 말씀입니다. 내가 과거 회사에 근무할 때 우리 팀이나 우리 본부에 신입사원이 부임해 오면 들려주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딘가에 입사를 하게 되면 신입사원입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일 테니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 성공 방정식입니다.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즈오 전 회장께서 여러 저서에서 밝히신 성공 방정식을 실마리로 해서 그간의 직장 생활에서 느낀 바를 소개하는 것으로 본 원세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1. 자기소개입니다. 우선 첫 번째, 본인의 자기소개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크리스 킴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당시는 K그룹이었던 H그룹에 입사했습니다. H그룹의 무역 창구 역할을 하는 무역회사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그중 5년 반은 미국 뉴저지에 있는 현지법인에서 근무를 하며 개발팀장으로서 한국 상품 현지 판매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본사에 돌아와서는 몇몇 팀의 팀장을 맡았다가 임원이 되고 나서는 영남 본부장이 되어서 부산에서 근무했습니다. 2011년에 회사를 관두고 서울로 올라왔고 다음 해에 과거 신입 시절에 한 학기 마치고 포기했던 경영대학원에 재입학하여 다음 해에 MBA를 취득하고 나서는 내처 박사학위에 도전하기로 작정하여 2017년 8월에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동양미래대에 재직하면서 경영학, 무역실무 등을 가르쳤으며 한국외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등에서도 국제경영, 다국적 기업론, 국제경영 전략, 국제무역 이슈 등 다양한 과목을 강의한 바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단신 부임을 해서 오피스텔에 혼자서 살았는데 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영장문 책을 한 권 써서 2007년에 출판하였습니다. 2014년에 개정 증보판을 냈습니다. 책 제목을 이메일 훔쳐보기라고 해서 한때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되기도 했는데 출판사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해야 팔릴 거라고 해서 그리 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김상무님의 비즈니스 영장문이라는 부제를 달아서 비즈니스 영어 책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6, 7천 권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역업계에 나와 비슷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고생한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자기소개 중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직장 생활을 슬기롭게 하려면 우선 직장에 들어가야, 즉 입사를 해야 합니다. 입사 지원서에 빠지지 않고 요구되는 내용이 자기소개서입니다. 작성법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나는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지극히 오만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은 당당하게 쓰자는 것입니다. 약간의 과장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런 것도 쓸거리가 되겠나? 이런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직접 나서서 저러저러하게 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러저러한 느낌을 받았고 교훈을 얻었다. 등등입니다. 그러니 나는 문제 해결 능력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뭐든 잘 배우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다음은 둘째, 지극히 겸손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오만하게 쓰라고 했다고 해서 오만한 사람으로 비춰질 정도로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문장을 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러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등을 활용하여 내용에 반전을 주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냥 평범하고 소심한 학생에 불과했으나 이러저러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에든 열정을 가지고 확실한 끝맺음을 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다 등입니다. 셋째, 문단 하나에 키워드 하나입니다. 대학에서 글쓰기 과제를 내보면 문단을 이용하지 않고 문장을 나열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또 문단을 나누지 않고 전체를 한 문단으로 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글쓰기에는 문단, 즉 패러그래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문단에는 주제가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One keyword in one paragraph. 입사 지원서 작성 시에는 질문당 한 개의 문단보다는 두 개의 문단으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자기소개 중 세 번째로 면접입니다. 자기가 쓸 사람을 사전에 만나보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니 신입사원이 되시려면 면접이라는 관문도 통과해야 합니다. 면접에 대해서도 많은 책자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나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면접관 질문 중에서 사전에 예상이 되는 문항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간략한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자신의 강점과 약점, 지원 회사에 대한 지식 등이 되겠습니다. 면접 준비를 한답시고 내용을 달달 외워서 갔다가 중간에 막히면 눈앞이 하얘질 것입니다. 버벅대다가 답변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그냥 낙방입니다. 그러니 무엇에 관한 내용이건 대략적인 스토리텔링만 기억할 것을 권합니다. 이 원세이에서도 3의 법칙을 쓰고 있습니다만 3의 마법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키워드를 3개 기억해두면 말이 좀 꼬이더라도 다음 내용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고 답변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다 보면 하려던 말을 깜빡하거나 잘못된 조사나 접속사를 쓰게 되거나 앞뒤가 꼬여서 버벅거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면접관들도 바쁜 사람들이고 또 하루 종일 면접을 보고 있는지라 차분히 앉아서 처음부터 다시 들어주고 있을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냥 계속하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거기서 더 당황하게 되고 면접을 망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 좀 안 되더라도 그냥 씩씩하게 밀고 나가기를 권합니다. 셋째는 주장은 하되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업 쪽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면 영업은 실패한다. 논쟁에서 한번 이길 때마다 거래처 하나를 잃게 된다. 그래서 영업사원은 결코, 절대로 고객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객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는 것이지요. 하물며 상대가 면접관인데 논쟁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이지만 면접관을 가르치려 들고 논쟁을 하려는 지원자가 있습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을 하더라도 그냥 답변을 하도록 합니다. 상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질문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당부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신입사원에게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과거 팀장이나 본부장으로 일할 때 우리 조직에 신입사원이 새로 부임해 오면 항상 들려주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최고 고참이었지만 회사에서는 최말단 신참이니까 뭔가 앞으로 회사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얘기를 많이 하면 나중에 기억도 나지 않을 테니까 단 3가지로 좁혀보았습니다. 그 첫째가 조금 속는 기분으로입니다. 여기서 속는다는 말은 손해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손해를 보는 기분이라는 것이지 실제로 상당한 손해를 봐도 참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손해를 보고도 참으라고 하면 누가 그 말을 경청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업의 담당자가 너무 이익에만 집착하면 자칫 기업 이미지에 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업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집단인데 마냥 손해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손해보는 기분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자나 선배 사원과 둘이 있을 때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신입이 먼저 나서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몸 좀 움직인다고 해서 손해날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손해를 보면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조금 손해본다는 기분으로입니다. 다음은 둘째, 실익보다는 명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익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입니다. 심지어 수표 말고 현찰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명분은 허울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담당자는 실익보다는 명분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나아가 수천만 원이 없어도 당장 망하거나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분을 잃으면 아주 많은 것을 잃는 것입니다. 특히 어쩌다가 잘못되어서 매스컴이라도 타게 된다면 대단히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 당장의 현찰이 탐나고 아쉽더라도 국가, 국민, 사회적 정의 등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추진을 접을 수 있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셋째, 정도를 걷기입니다. 여기서는 발을 정자, 길도 자 해서 정도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신입도 사람이고 회사원도 사람인데 사람이 정도를 걷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정도를 지킨다. 고할 때의 정도라는 의미로 쓴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도전, 헌신 정도로 바뀌었지만 한때 H그룹의 사운이 신의 분수, 최선이었습니다. 세상에 사운의 분수를 넣은 기업은 여기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족, 지분, 지지, 즉 만족할 줄 알고 분수를 알고 그칠 줄 알면 욕됨도 없고 위태로움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분수가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사 국내에서는 우리만 특정 제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서 급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도 안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적정 수준의 이익만 취하도록 합니다. 확정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했다고 해도 환율 급락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 회사의 수익이 너무 커지게 되면 상징적이나마 가격을 일부 인하해 주도록 합니다. 상생 원리에 따라서 분수에 맞게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내년에는 우리 회사와 단독으로 수혜 계약을 하자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페이지는 당부 말씀 중 둘째, 경영 방침입니다. 신입에게 무슨 경영 방침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월 지나면 신입도 고참이 되는 법입니다. 그 이전에 남들은 무슨 방침을 가지고 조직을 꾸려나가는지 알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장이나 임원들이 직원 개개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보고받고 업무 지시를 할 수 없으므로 나름대로는 기본적인 방침을 세우고 이를 직원들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처음으로 팀장이 되었을 때 미국 현지 법인에서 다국적 팀원들로 구성된 팀이었는데 팀원들에게 아래에 나오는 나의 기본적인 방침을 확실히 심어주느라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또 나중에 본사로 돌아와서 해외 사업팀을 1년 담당하다가 다음 해에 석유화학팀을 맡게 되었는데 석유화학팀은 수출 영업과 삼국 거래를 주로 하는 팀입니다. 수입도 필요에 따라서 가끔 진행하기도 합니다. 석유화학 품목의 거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즉시 판매와 구매를 결정해야 합니다.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이 수시로 변하고 오퍼의 유효 기간도 길지 않은 데다 우리는 생산자와 해외의 수입자를 매치시키는 트레이더이므로 양측의 조건이 맞으면 즉시 컨펌을 해서 오더를 확정지어야 하는 거래 구조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담당자의 자율적 운영이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팀장 결제를 받고 결제 과정에서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거나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담당자들이 거래처에 갈 때마다 팀장이 다 따라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방침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침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대처럼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선장들이 등대를 보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방향을 잡아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등대가 늘 그 자리에서 같은 빛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시하는지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첫째, 형식입니다. 형식이 내용을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형식보다 실질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훈련받고 있는 예비군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노고산에 가면 서울하고도 종로, 중구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종로, 중구의 직장인들도 예비군복 입으면 그냥 남자가 됩니다.
담배 꽁초 아무데나 버립니다. 오죽하면 예비군 가는 길엔 꽁초뿐이다 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어쩌다 멀리서나마 젊은 여성이 지나가면 휘파람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사무실로 출근하면 그런 모습 전혀 없습니다. Formality regulates contents. 형식이 내용을 규제한다. 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둘째, 원칙입니다. 원칙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원칙보다는 편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는 자신도 그것이 원칙인 줄로 알게 되고, 심지어 그것을 원칙이라고 후배 신입사원들에게 가르치는 일도 생깁니다. 종국에는 회사 모두가 편법이 원칙인 줄 알게 되는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무엇이고,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편법을 쓴다는 것을 아는 마음가짐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셋째, 과정입니다. 과정이 아름다우면 결과도 아름답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주의입니다. 그렇지만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설사 결과가 안 좋다고 해도 과정만 문제가 없었다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고 공언했습니다. 이러한 나의 방침들은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형식에 대비되는 말은 내용, 혹은 실질, 원칙에 대비되는 말은 편법, 과정에 대비되는 말은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후자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본성을 거스르는 방침이라야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하리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방침들은 나 자신에게 다짐을 두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침 덕분으로 제지사업팀으로 옮겨갈 때까지 7년 동안 석유화학팀과 인재들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맡은 조직을 이끌었음은 물론입니다. 이로써 첫 번째 원세이인 슬기로운 직장 생활의 앞부분을 마치고 다음 동영상에서 뒷부분을 이어서 마침으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